그러면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목소리 혹시 뭐 안 들리는 분이나 그런 분 없죠? 혹시나 들어가기 전에 다, 다 잘 들릴 거라고 보고 들어갈게요. 이번 시간부터 해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가 아마 메타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것 같아요. 메타를 전반적으로 다 세밀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일단 그 메타가 무엇인가 이렇게 짧게 짧게 언급하는 식으로 해서 한 4주 정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그 메타 프로그램 관련된 그 첫 번째 예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요거 이제 메타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못 느끼는 대표적인 코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t가 인티저면 인티저의 사이즈를 리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이즈 오브 요 키워드가 이거를 이제 연산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얘도 연산자라고 C 부분에서는 이제 분류해서 부르는데 이 사이즈 오브란 녀석이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메타였던 거예요. 메타에 그러니까 이 t가 뭔지 모르지만 그 t가 있는 t가 어떤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는 언제 결정이 나냐면 컴파일 시간에 그 t가 뭔지를 알고 있을 거잖아요. 컴파일 시간에 t가 뭐라는 게 딱 결정이 나면 걔의 사이즈를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가 처음에는 그냥 문법적으로 사이즈 오브를 C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가 메타였던 거예요.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메타가 뭔지 먼저 좀 알아봅시다. 실제로 이제 사이즈 오브를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메타의 세계를 이렇게 굉장히 메타 쪽을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머던 C++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사이즈 오브 가지고 장난치는 메타 이렇게 쭉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책도 언급하게 될 건데 어쨌든 사이즈 오브가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미 메타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타가 뭐냐? 메타 데이터, 메타 함수라는 거는 실제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메타 데이터라는 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컴파일 시간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에요. 어떤 그 정보들이에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메타 데이터라고 불러요. 메타 데이터는 크게 이제 타입하고 넌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 로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그 모던 C++ 만든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죠. 예, 거기도 이런 그 사이즈 오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이즈 오브를 극대화해서 막, 나는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보여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 모던 C++ 쓴 사람. 그쵸? 네, 로키. 로키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 메타는 크게 이제 타입하고 넌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넌 타입은 이게 메타 데이터는 크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입이는 우리가 아는 거는 인티저, 뭐 우리가 만드는 뭐 클래스 A 뭐 이런 것들이 다 타입이죠. 근데 그거 말고 3, 4, 5, 6 이런 것 같은 상수라든지 열거형도 그 넌 타입에 속하고요. 그 포인터도 넌 타입에 속합니다. 포인터의 일부 그 포인터들은 컴파일 시간에 포인터 위치가 정해지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넌 타입에 속합니다. 런타임 포인터 말고 그 다음에 참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포인터 같은 경우도 그 넌 타입에 속해요. 즉 넌 타입에 속한다는 소리는 컴파일 시간에 얘를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전역 객체 일부도 전역 객체도 넌 타입에서 알게 됩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쓸 수가 있냐면 그 템플릿 파라메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 객체다라가 그 뭐야 컨서스 객체라는 것도 추가가 됐죠. 그 시빌 스펙에서 이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컨스트 PR 객체 이런 것들도 그 시빌 스펙에 추가가 됐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쓸 수 있냐면 메타 컴파일 시간에 만들어지고 컴파일 시간에 만들어진 요 데이터들을 메타 데이터라고 부르고
메타데이터들은 다 뭐에 사용이 될 수 있냐면 템플릿 파라미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펑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메타 펑션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템플릿 타임 네임 클래스 쓸게요. 클래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Z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이제 스트럭처를 쓰죠. 이거는 클래스를 안 쓰고 왜냐하면 퍼블릭으로 하려니까 퍼블릭으로 기본 쓰려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면 using type 이렇게 쓰면 이 타입이라는 거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Z의 인티저의 클래스가 틀렸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입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템플릿 내에 타입이라는 이름의 타입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있거나 또는 밸류 예를 들어서 static constants, static integer, value는 10. 뭐 이렇게 있는 경우 value나 타입이라는 이런 그 타입이나 밸류 그 변수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템플릿이 있으면 걔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합해서 얘를 메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메타 펑션이라고. 펑션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펑션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그 펑션이라는 말은 이거였죠. 우리가 그 집합론에서 원래 나오는 거잖아요.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이러한 그 함수 있죠. 함수라는 조건이 하여튼 있어요. 요걸 F라고 했을 때 F는 이렇게 쓰잖아요. A에서 B로 간다. 그래서 인풋으로 A라는 타입이 주어지면 펑션은 A, F는 실제 B라는 타입을 리턴한다. 요게 이제 펑션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메타 펑션이라고 했을 때 요거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펑션들은 뭐 3을 넣으면 3의 배수 6을 넣는다 이렇게 값을 넘기면 값을 리턴하는 형태를 대부분 이제 펑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타 펑션은 뭐냐면 이 A 위치에 뭐가 들어오면 타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가 이렇게 있는데 펑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인티저를 넘기면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가 리턴되는 거예요. 타입을 넘기면 타입이 온다 이거죠. 타입이 인풋이고 타입이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함수하고 똑같잖아요. 모양상으로. 그렇지만 다루는 대상이 집합의 요소가 아니고 집합의 요소가 값이 아니고 마치 타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타입들은 컴파일 타임에 만들어진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녀석은 집합이 아니라 메타데이터에서 움직이는 함수구나. 그래서 얘를 메타 함수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일단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다 이렇게 되면 다 메타에서 쓰면 다 함수야라고 정의 내리지 않고 조금 지난 후에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타입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거나 valu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멤버가 있으면 그리고 걔가 t를 던지고 t를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으로 타입이라는 녀석을 반환하면 t를 보내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함수를 그린다면 z가 함수인 거죠. z가 함수인 거고 인풋 타입이 t인 거죠.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뭐냐면 타입인 거잖아요. 이렇게 타입 또는 value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t를 넣고 타입 또는 value 그걸 z 그럼 z는 함수다 이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그렇게 메타에서 움직이는, 메타에서 타입과 타입을 왔다 갔다 트랜스폼 시키는 녀석을 메타 펑션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그리고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타입과 value라는 이름을 갖도록 하자라고 해서 메타 펑션이 된 겁니다. 이걸 메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C++에서. 특히 value만 있는 value 같은 경우는 numerical, 그러니까 수치 메타 펑션 이렇게 부릅니다. 수치 메타 펑션이라고, numerical 메타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혹시 메타 펑션은 이해가 되죠? 메타 펑션이 잘 모르겠거나 그렇진 않죠. 그냥 실제로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 언어는 단순히 뭐냐면 표현의 도구인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무엇을 표현하느냐 대상이 실제로 우리 관심사인 거잖아요. 우리가 함수에 관심이 있듯이 메타에서도 메타 함수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그 뭐지 펑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메타 펑션이라는 말은 결국은 어디서 움직이는 거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어떤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까 Z가 옮기듯이 또 뭐 K가 있다면 K가 옮기겠죠. 근데 이 모든 점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이 점들이 뭐냐면 여기 T거나 여기 타입 같은 이런 거겠죠. 근데 값도 있었잖아요. 밸류 같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화살표에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 화살표에 연결된 모든 요소들은 다 어디에 그 상이 맺혀져 있냐면 요 평면에 맺혀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메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공간을. 이 상을 메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메타 공간은 실제로는 이렇게 메타상의 타입을 이렇게 면을 그리는 실제 얘가 나중에 뭐로 투영이 되어지냐면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값 공간으로 옮겨지잖아요. 값 공간으로. 그 사이에서 요렇게 여기 있는 요 그림자가 실제로 요렇게 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요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메타 공간과 값 공간을 넘나들도록 해주는 것이 펑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펑터가 생성자죠. 여기에서 요 두 사이를 이 공간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요 선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메타라는 거는 메타 공간이 따로 있는 거구나. 값이라는 건 값 공간이 따로 있는 거구나. 실제 프로그램은 메타 공간과 값 공간의 사이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우리한테 어떤 값을 주는구나.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타 펑션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위에 가는 여기 클래스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메타 펑션인데 메타 펑션 클래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용어들은 2000년도에 그 정립이 된 용어들이에요, 다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겁니다. 클래스 Z가 있어요. Z가. 근데 이 안에 또 어떻게 했냐면 템플레이트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타임 네임 뭐 T 이런 식으로 클래스 스트럭처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다시 뭐 ZT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using time name T 요렇게 된 형태. 클래스가 뭘 가지고 있냐면 다시 메타 펑션을 여기만 보면 메타 펑션이죠. 그렇죠? 근데 메타 펑션을 다시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Z는 메타 펑션이고, 그렇죠? Z 자체는, ZT는 메타 펑션이고, Z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메타 클래스라고 불러요. 얘는 메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 해서 뭐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저번에 그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지만 클래스 안에 템플릿이 있거나 템플릿 안에 멤버가 있거나 그러면 걔네들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Z 안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ZT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늦은 바인딩이라는 효과를 갖게 돼요. 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쓰는 순간 존재하게 돼요.
쓰는 순간 존재합니다. Z라는 클래스는 항상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Z라는 클래스는 항상 존재하지만 ZT는 쓰는 시점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요런 하여튼 그렇게 이용을 해서 할 때 요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렇게 클래스가 메타 함수를 메타 펑션을 포함하는 구조로 요거를 메타 클래스라고 부른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릴게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를 어떻게 내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이름이 요 이름이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플라이가 이렇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얘 이름을 무조건 어플라이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 펑션 클래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플라이라는 메타 함수가 있어야 돼요. 메타 함수가 이렇게. 약간 그 번외긴 한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요거하고 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예를 들 건데 클래스 ty가 있어요. 얘가 템플릿이에요. 타임네임 t예요. 이렇게 요런 녀석이 있어요. 근데 얘를 다시 어떤 클래스 뭐 tty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얘를 요 녀석을 템플릿 파라미터로 받고 싶어요. 요 위에 거를. 위에 있는 ty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쓰기를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걸 꼭 써가지고 그러면 얘는 피트란 녀석은 그 인자로 뭘 받냐면 템플릿 클래스를 받잖아요. 그쵸? 템플릿 클래스를 받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퀘처는 뭐냐면 요겁니다. 테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템플릿 함수예요. 얘가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t를 받아요. 이렇게 하나는 ty는 하나는 템플릿 클래스고 테스트 요 녀석은 템플릿 함수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테스트 요 녀석을 여기다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여기 있는 ty가 아니라 얘를 여기다 받고 싶어요. 얘를 템플릿 함수를 이 템플릿 파라미터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오류고. 그 다음에 근다고 여기다 보이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근다고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쓸 수도 없죠. 요런 식으로. 뭐 t가 없으니까. 얘를 못 받아요. 곧바로 이 템플릿 함수를 못 받아요. 템플릿 함수를 여기다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요하고 비슷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하고 비슷한 방법.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뭐 C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하고 똑같이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들고 뭐 어플라이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얘를 그대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받는 거죠. 받기를 클래스 Z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호출할 때 여기서 어떻게인가 쓰겠죠. 쓸 때 뭘로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Z에 있는 테스트를 이걸 스태틱으로 해야 되겠군요.
요렇게 호출할 수가 있겠죠. 뭐 인티저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렇게 해서 함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 일반 함수 그 템플릿 함수는 여기 있는 템플릿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치 뭐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냐면 메타 펑션 클래스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특정 클래스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특정 형태의 함수 형태가 이렇게 템플릿 인자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양을 보면 여기 있는 메타 펑션 클래스하고 요 녀석이 되게 유사하죠. 지워서 보면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메타 클래스라는 녀석이고 얘는 테스트를 밖에 있던 그 템플릿 함수였는데 걔를 인자로 넘기려고 템플릿 인자로 넘기려고 보니까 얘가 뭐가 필요했냐면 껍질이 필요했던 거죠. 클래스 껍질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두 개가 모양이 되게 유사한 형태가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얘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메타 펑션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특정한 클래스가 원래 그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MPL이죠. MPL이라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Z라는 이 클래스가 내부에 apply라는 메타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메타 펑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 Z는 메타 펑션 클래스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요런 형태, 여기 있는 요 형태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주 만나게 돼요. 이런 거는. 요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얘는 요런 예예요. 지금 여기 보면 메타 함수가, 여기 이제 메타 함수가 어디 사용이 되고 있냐면, 여기죠? 여기가 메타 함수잖아요. 그쵸? 메타 함수의 이름은 템플릿, 엘리먼트 T.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땡땡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들어가 있고요. 콜론 들어가 있고 T 들어갔으니까 인풋 T를 넣으면 아웃풋 타입을 리턴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메타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메타 함수 특징은 다 이렇게만 보면 돼요. 꺽쇠 타입이냐 밸류냐. 있으면 얘 메타 함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얘는 지금 엘리먼트 T라는 녀석은 뭐냐면 T가 전달되어지면 그 t의 요소값을 리턴하겠다는 소리예요. 요소값이라는 거는 벡터면 벡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값, 어레이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요소값. 그런 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메타 함수를. 이 템플 엘리먼트 t를. 그래서 엘리먼트 t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져 있냐면 그냥 처음에 설계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프라이머리로 해서 엘리먼트 t 이렇게. 근데 만약 t가 벡터이면 이때 t는 뭐가 되냐면 이 엘리먼트 t가 타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벡터를 넣으면 벡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값이 타입에 저장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배열. 배열이 오면 배열은 원래 랭스하고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t하고 요 부분이 뭐냐면 배열이잖아요. 그쵸? 인티저, 10 이런 거. 그러면 인티저는 여기 t로 오고 10은 n으로 오는 거죠. 이게 non 타입, 그쵸? non 타입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t만 타입으로 메타화. 그 다음에 얘는 비어 있죠? 인티저 A는 10하고요. 뭐, 이런 구문하고요. 그 다음 인티저 B가 꺾 비어 있고요. 1하고 2하고는 다른 타입이에요. 두 개가. 같지 않아요. 타입적으로. 얘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죠. 두 개 다. 얘는 바운더리가 안 정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꺽쇠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배열하고 바운더리가 없는 배열은
서로 다르게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내고, 그러니까 리스트일 때 리스트, 그 다음에 스택일 때 select, 이렇게 해서 여기 t가 뭐냐에 따라서 배열이면 배열의 타입, 벡터면 벡터의 타입, 리스트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타입을 리턴해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타 프로그램은 메타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턴된 최종 결과는 뭐냐면 타입이죠. 그 타입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겠다. 요소 타입이 뭔지를 출력하는 그런 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메타 프로그램 대충 느낌이 오죠? 얘들이 다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거야.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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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으로. 이렇게. 그래서 축소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프라이머리 해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건 이제 부분 특수화죠. 부분 특수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쭉 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무엇이냐, t를 던져주면 그 t가 가지고 있는 요소 타입을 툭 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메타 함수인 엘리먼트 t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다음으로 메타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이 isClass t라는 메타 함수예요. 메타 함수예요. 얘는 뭐냐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t가 클래스냐, t가 클래스 타입이냐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t에다가 이 t가 인티저면 인티저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는 용도예요. 근데 얘가 설계하는 게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설계됐냐면 t가 클래스냐 아니냐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t가 멤버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를 해요. C가 여기 보면 C가 이 템플릿 안에 템플릿을 하나 더 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는 원이라는 타입을 만들고 얘는 두 개 집어넣고 array2 집어넣고 두 개. 원이라는 타입하고 2라는 타입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 테스트라는 함수가 인자를 두 개를 받아요. 두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C의 멤버에 대한 포인터를 받고 하나는 땡땡땡땡 닷닷닷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테스트를 콜할 때 이 테스트를 어떻게 콜을 하겠죠. 콜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콜을 해요. 이렇게. t가 오면 이 t를 여기 집어넣어서 t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죠. 거기다가 요 C를 바뀌어 나온 t를 다시 여기다 전달해 주죠. 그런 다음에 콜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t가 클래스이면 요 녀석 요소 되는 거고요. t가 멤버 포인터가 없으면 19번째가 호출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이즈 오브를 체크해요. 위에 테스트는 원이라는 타입으로 리턴하고 두 번째 함수는 2라는 타입을 리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 오브를 체크해 보게 되면 만약에 첫 번째가 호출됐다면은 원 타입에 대한 사이즈가 될 거고 두 번째 게 호출됐다 그러면 2에 대한 사이즈 오브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이라는 소리는 얘가 C가 멤버 포인터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터니까 너를 넘길 수 있잖아요. 0을 넘긴 거예요. 널 픽트리아를 넘겨서 콜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이면 얘는 뭐냐면 yes에 true가 들어가는 거고 true이면 뭐가 되냐면 이 t란 녀석이 클래스다. 노는 뭐 반대겠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크게 필요는 없었으면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t가 들어오면 t가 클래스이냐 아니냐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체크하는 방법은 t가 뭘 가지고 있냐면 멤버 포인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멤버 포인터를 하고 난 다음에 너를 넘기면 되니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이 테스트라는 함수가 구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테스트라는 함수가 구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구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에러가 아니에요. 구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에러가 아니에요. 이유는 사이즈 오브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구문은 에밸류에이션 평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 오브 안에 들어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연산에 필요한 것들은 구현을 요구하지 않아요. 즉 여기서 뭐만 쓴다는 소리냐면 이 리턴 값, 리턴 타입만 쓰는 거지 테스트라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있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unevaluated라고 불러요. 그런 함수예요. 사이즈 오브가. 그게 이제 11스펙 이후에 몇 개가 추가가 됐죠. 뭐 태클 타입이라든지 그 태클 발, 뭐 태클 발이라든지 몇 가지 함수들이 걔네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과정에서 필요한 어떠한 그 평가 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대표적인 몇 개가 그 중에 하나가 사이즈 오브예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11스펙 이후에 11스펙에 추가된 11스펙에 이와 똑같은 기능의 메타 함수가 추가가 됐죠. 이걸 것 같은데 이스 클래스라고. 이스 클래스가 11스펙에 추가됐거든요. 우리들이 이제 C++ 스펙 나오면서부터 11스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관심을 안 갖는 것 중에 하나가 11스펙에 메타 표준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걸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뭐 스레드가 추가됐대, 뭐 정규식이 추가됐대라고 얘기하지만 메타 표준 함수가 추가됐대 이런 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11스펙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메타 함수가 구체적으로 표준 라이브러리가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냐면 설명해 보면 구현이 안 돼 있나? 설명이 안 나와 있나? 여기도 유사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T가 뭘 가지고 있냐면 멤버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해서 테스트 함수를 만든 다음에 넘겨서 그 리턴 데 타입이 하나는 커렉터고 하나는 true 해서 그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is 클래스가 불값을 갖느냐 true 값을 갖느냐 형태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지금 이제 여기서 내용을 멈추고 다음 주에 내용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마 일단은 이게 가능한 문법인 건 알죠? 이게 가능한 문법인 건 알죠? 이게. 이게 일단 가능한 문법인지는 일단 제일 알아야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문법인 거는.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전필길 씨한테 필요한 얘기는 요거 같아. 뭐냐면, 전필길 씨 질문은 왜 이런 C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클래스 타입을 체크하는 것이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멤버 포인터를 갖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일반 함수는 일반 클래스 외에 클래스나 유니언 그런 거 외에는 일단
멤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구문 자체가 존재를 안 하잖아요. 일종의 이거는 뭐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면 해킹이라 불러요. 이걸 해킹이라 부르거든요. C++의 표준 문법에 뭐 다른 거는 메타 그 멤버 함수를 갖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 거가 장난쳐요. 예를 들어서 배열은 배열은 배열의 여기 숫자는 표준 그 스펙 문서에 어 0보다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딱 문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예, 딱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C라 그 멤버 클래스 타입만이 멤버 포인터를 가질 수 있다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장난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요걸 보면, 요 테스트는, 여기 테스트 아규먼트를 전제할 수 있는 거는 모든 타입을 다 넘길 수가 있잖아요. 얘는. 요 두 번째. 얘는 뭐만 넘길 수 있냐면, C 안에 멤버로 있는 녀석에 대한 포인터만 얘는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첫 번째, 그 19번째 라인에 있는 사용될 수 있는 함수,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는 이게 큰 집합이라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 부분 집합은 항상 특수화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쭉 그림을 그렸을 때 부분 집합은 자신을 포함한 슈퍼셋보다는 특수화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면 얘로 안 가고 항상 얘로 오게 돼 있어요. 멤버에 대한 포인트는 항상 특수화된 이쪽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네. 클래스가 아닌 경우는 컴파일러가 아니라 핀의 룰에 의해서 섭득된 거죠. 이제 그 리턴된 타입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은 얘기. 근데 실제로 지금 요 샘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완벽하지가 않냐면 유니온도 그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멤버 함수를 가질 수 있잖아요. 유니온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그가 유니온은 안 돼요. 예전 샘플은. 그렇지만 C++ 최근 스펙에는 이 메타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C++에 지금 11 스펙에 들어간 녀석은 유니온하고 구분돼요. 여기 보면 이즈 유니온 따로 있잖아요. 안 되는 걸 대기하려다 보니까 메타는 안 돼요. 그 유니온이 안 됐던 건데, 이전에는. 이걸 2014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코딩 사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14년 전에. 17년, 18년 전이네. 18년 전에 이렇게 해서 그 문법에 있는 걸 해서 해킹해서 이런 식으로 메타를 만들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1스펙이 표준으로 추가된 거고, 유니온 같이 체크 안 되는 부분은 체크가 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진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울 내용들은 대부분 지금 이미 11스펙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없을 때 18년 전에 그걸 만들어 썼는데 어떤 철학을 어떤 거를 해킹해서 만들었다.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한 3, 4주 정도가 쫙 그 연이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일반 타입 대비 클래스 타입은 멤버 포인터를 만들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멤버 포인터 타입이 있다. 멤버 포인터 타입이 있다. 그리고 그 타입은 옵셋 타입이다. 옵셋이거든요. 옵셋 밸류거든요. 그 스펙 문서에 보면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장난을 치는 겁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네. 또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네요. 아, 네. 저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질문 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예. 뉴메릭 메타 펑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밸류로 이렇게 리턴하는 뭐 이런 메타 펑션들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모던 C++에서는 전부 지금 컨스트 엑스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장단점이 있죠.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예, 만들어 놓은 소스가 예전에 의존하고 있는 거. 사용하는 사람이 최근 컴파일러 안 쓴다 그러면 네, 컴파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원, 그러니까 C++ 라이브러리 쓰는 라이브러리들 컴파일러가 GC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다른 컴파일러들도 있거든요. 예전 컴파일러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분요. 네. 인베드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천천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바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꾸는 게 더 네. 좋다고 얘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메타 펑션 클래스 아까 설명하셨었는데 그 템플릿 클래스가 아니어도 메타 펑션을 가지고만 있으면 일단 메타 펑션 클래스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따르면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어플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아, 메타 클래스예요. 네. 지금 이 메타 펑션 클래스 제가 좀 자주 봤던 것들은 요 메타 펑션 클래스 지금 스트럭트 Z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템플릿으로 되어 있었던 걸 좀 많이 봤었는데 네. 얘는 그냥 템플릿이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그냥 그러면 이름도 복잡해지긴 하겠죠. 옆에 템플릿 넣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이름에다가 메타 펑션 템플릿 클래스라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네.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조건은 최소 요구 사항은 클래스 안에 요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최소 요구 사항 같아요. 실제로는. 아, 얘가 네. 템플릿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Z가.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저기 그냥 한 가지 그냥 부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어플라이라는 이름이 이게 그 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거가 그럼 이제 가장 아까 지금 코드를 여기 아까 그 테스트라고 해서 지우셨는데 네. 그 어플라이랑 가장 비슷한 모양 형태를 가진 게 그 오퍼레이터 연산자로 함수 객체 형태로 그 오버로딩 한 거랑 같은 의미라고 해요. 근데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그 함수 객체 형태의 객체는 함수를 일반 함수를 타입화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그 함수 객체 호출 문법을 언어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모양새가 단일화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메타 함수를 이렇게 감싸는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언어에서 지정하는 그 함수 객체 호출 문법 마냥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를 어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하자고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은 딴 데서 여기를 그 어플라이가 아니라 뭐 람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함수를 실제로 감싼 것 같은 모양 형태로 어떤 예. 지칭할 수 있는 형태로만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예. 지금 장기로 씨가 얘기하는 게 원래 어플라이가 실제로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에 함수코라는 우리 수학 함수코 요거하고 이제 어플라이 똑같은 건데 아까 람다라는 얘기도 엄청 나오잖아요. 그 종류에 나왔어요. 람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늦은 바이 그 부분이에요. 호출하기 전까지 타입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함수화 시킨다 그러면 템포리스 오퍼레이터 가로를 넣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변형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일단 2000년 초에 나온 문서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문서상으로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걸 그 에릭 리블러 타이니 메타 프로그래밍 쪽에서 좀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플라이 말고도 인보크라는 말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렇고요.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이거는 그 엘레멘트 T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보시면은 지금 컨테이너들 사용한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다 그 템플릿 파라미터로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어디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std 리스트도 있고, std 스택도 있고, std 벡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템플릿 파라미터 쪽으로 해갖고 일반화시켜서 파셜 스페셜라이제이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샘플은 그러려면 좀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가 프라이머리가 티어도 아마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지 다 바뀔 거잖아요. 그 프라이머리 타임라인 t 여도 그냥 템플릿 파라미터로 특수하는 프라이머리하고 그 파셜 스페셜라이제이션하고 관계는 뭐냐면 최소한 이 프라이머리 조건을 얘가 만족해야 돼요. 파셜이. 프라이머리의 조건을 파셜은 항상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인자가 하나를 갖는데 그 인자가 템플릿이 아니라 타입T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템플릿이 인자로 하나를 갖는데 그 녀석은 템플릿 파라메타가 아니라 그냥 타입 T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 소리죠. 이 부분이 타입 네임, 플레이트, 타입 네임, 따따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얘가 아예 바뀌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도 얘가 바뀌니까 타입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 자체도 타임네임 t의 하나의 파셜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질문 드렸어요. 템플릿 파라메터하고 템플릿 파라메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될 거예요. 제가 봐서 안 될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가 따라가줘야 돼요. 예.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나요? 다른 질문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근데 이게 프라이머리하고 그 파셜은 항상 프라이머리의 모든 내용을 항상 얘는 만족을 해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새로운 걸 플러스 알파하면 안 되고 그걸 만족하고 다음 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템플릿 파라메터가 돼버리면 그 템플릿 파라메터하고 템플릿 T하고는 하여튼 고치면 다 고쳐야 될 거예요. 지금 봐서는. 똑같은 종류로. 그럼 여기서 별 질문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지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